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맹비난했습니다. 대구고검을 방문해 취재진 앞에선 윤 총장은 작심한 듯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책임한 국민선동이라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임 건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타락, 폐륜 같은 격양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의 대규모 땅을 사들인 건 LH 과천 의왕사업단 토지보상부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상체계를 훤히 꿰고 있었던 만큼 명의를 나누고 농지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족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가덕도 일대엔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새학기 등교 첫날이던 어제 인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고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가 39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자택에서는 한 점당 최대 1억 원으로 추정되는 미술품 18점이 나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미 예고가 됐고 그래서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대구고검. 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준비해온 말입니다. 검수완박, 부패 완판.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검찰 잡으려다 국민 잡는다는 게 윤 총장 설명입니다. 이 지지자에게 둘러싼 이 장면을 본 여권에선 대선 출마냐, 타락한 정치검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묵혀둔 앙금의 뚝이 곧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 거침없었던 윤 총장 발언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 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 전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란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좌천돼 대구에서 근무했던 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대구고검 앞에는 윤 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여 개가 놓였습니다. 윤 총장이 대구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태은 대구지검 형사 1부장과 고형권 반부패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각각 참여한 뒤 대구지검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과 고검 등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법무부에 중수청 관련 검찰의 공식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검찰의 힘을 빼고 싶으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에 분야별로 쪼개라는 겁니다. 이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분리해버리면 재판에서 힘 있는 부패 혐의자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건 검찰청을 수사 분야별로 나누자는 겁니다. 수사만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하는 검찰청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뇌물, 금융, 안보 등 전문 분야별 수사청을 꾸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각 수사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합치자며
이런 형태로라도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밉다고 국민의 이익을 인질 삼아선 안 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주류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총장이 하는 말이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은데 언론을 갖고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권도 터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대를 맸는데 윤 총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겹다, 폐륜, 악취 이런 험악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직을 걸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한 국민선동이라며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처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도 했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까지 열려있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면 대응을 자제했던 민주당도 하루 만에 공격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검찰총장의 은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수사청을 반대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조차 역겹다, 악취를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조직을 품격 있게 만들지 못한 미완의 인격이라고 깎아내렸고 검찰개혁 특위 소속 의원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타락이자 폐륜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이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나서자 당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이 작심도발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예상대로 발언이 셌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그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 예상은 했지만 윤 총장의 오늘 대구 방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어딜까요? 일단 장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구를 두고요.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초임지이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된 경험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 중에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 말이 단연 화제예요. 맞습니다. 윤 총장은 2분 50초 동안 발언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윤 총장은 오히려 이 단어를 역이용했는데요. 검수완박하면 부패가 완전 판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윤 총장 측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부패 완판이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구 방문을 앞두고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었고 즉흥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오늘 대구 방문을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윤 총장에게 정치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리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여의도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주연 기자가 소개한 윤 총장의 발언들 정치권에선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서울 출신인 윤 총장이 대구에서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인연을 강조한 건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으로 꼽힙니다. 각종 인연이 필요한 정치인들은 고향이 열댓 개라고 농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는 보수 진영의 핵심 지역으로 보수 진영 후보가 되려면 이곳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부패 완판이란 말도 정치인들의 공방을 벌일 때 메시지가 분명하도록 또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정치인들처럼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대놓고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란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윤 총장이 현직 총장이지만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여권 후보일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야권 후보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 여야 모두 복잡 미묘하죠. 네, 여권 대선 주자들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평소와 달리 절제된 경고를 했고요. 당대표인 이 대표는 무시하면서도 우회 비판했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세균 총리는 정면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직을 버리고 조기에 나올지 국민의힘과 함께 할지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취준 기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는데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이런 여론전을 택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는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장관이 여권 당론을 의식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심은요, 이 대검찰청이 취합하고 있는 중수청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제 취합이 될지가 관심인데 좀 관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포인트는요, 이 50곳이 넘는 전국의 각급 검찰청이 과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직접 중앙지검 분위기를 취재해봤는데 중앙지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의견을 취합했는데 윤 총장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각을 세웠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검찰 분위기 살펴보면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약간 덤벼드는 그런 분위기까지 느껴지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여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추윤 갈등 학습 효과 때문에 강대강 대치는 피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로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올려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최인호 당 수석 대변인 재보선 이후로 발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자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이 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이 지검장 사건을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는데요. 공수처법 적용을 두고 아무래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조 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법에 다르게 명시된 대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지검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재이첩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공수처장 선택이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부동산 안정을 바라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토지 구입에 뛰어든 간큰 직원들 누구였을까요? 채널A 취재진이 땅 7,000평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광명, 시흥 바로 옆에 있는 과천과 의왕사업단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자기 지역에서 투기를 하면 바로 적발될까 봐 옆 동네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7천여 평을 사들인 LH 직원은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 소속으로 당시 보상 1부와 2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상급 차장급이지만 2급 이상인 부장, 지사장급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인천지역본부 담당인데 바로 옆 동네 과천의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감시망을 피해 땅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주변 시세에 환하고 개발 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들은 배우자까지 끌어들이고 매매 가격의 60%가량인 58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또 보상 전문가답게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명의 쪼개기를 했는데 보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만 되면 대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LH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 금액을 높이기 위해 묘목까지 심는 치밀함을 보였고 고물상은 매입 후 농지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LH 과천의왕사업단 직원들이 주도했지만 하남과 남양주 등을 담당하는 직원,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가세해 조직적인 전방위 투기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사대책 후속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은 어제까지 보상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수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잘 몰라서. 채널A는 LH 과천의왕사업단에 사전정보 취득 여부와 가담자 간 관계 등 해명을 요청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반드시 성공시켜 이렇게 집값은 공공에 믿고 맡기라던 정부. 그러나 집값을 잡아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셈이어서 과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있냐는 불신만 커지게 됐습니다. 평소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계자와 가족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국민 분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경찰 수사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5,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에 묘목이 촘촘히 심어져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거 비었었어. 진짜로. 이거 며칠 안 됐는데 그러고.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 LH 직원이 사들인 땅으로 얼마 전까지 허허 벌판이던 곳입니다. 보니까 어처구니도 없고 좀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묘목이 심은 거에 구루당 얼마씩 보상받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LH 직원들이 매입한 다른 땅도 역시 나무로 빼곡합니다. 재작년에 갑자기 그냥 아줌마들 한 20명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심더라고 무슨 놈이 왜 이렇게 심나 했더니만 뭐 꿈꾸 있은 게 있었어. LH 직원의 노골적인 땅 투기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열받지? 솔직히는 나도 이 옆에가 내 땅인데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나도 도시가 대충하다고 있어요. 내가 우리처럼 바보같이 사는 거야. 오늘 한 시민단체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고 투기에 혈안이 된 LH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불신받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물론 가족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국토부는 오늘 LH 직원 13명을 직위 해제했고 다음 주까지 토지거래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경제정책사업탄압부 안건우 기자와 이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우리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다고요. LH 직원들 이름이 바로 나왔습니까?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이게 배우자나 친인척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다. 네네. 예. LH 직원들의 계획은 총 3단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택지지구 지정 전 계획인데요.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확정될 거라는 확실한 미공개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매수한 겁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이 따라오죠. 그런데 이 동네가 언젠가 개발될 거라는 소문은 원래 있었다고 하잖아요. LH 직원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토지 거래가 묶이기 전에 팔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보상을 하려면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현행법상 신도시 개발 때는 시행사인 LH,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에 맞춰서 보상을 합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임명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주인 본인이 추천한 사람은 물론이고 LH 추천 감정평가사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네.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이미 LH가 주 고객이고 그중에서도 보상 담당하는 사람들이 갑이란 말입니다. 이 보상과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산 땅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LH 직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네. 대토보상이라는 폐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토보상. 네, 먼저 대토보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현금 청산을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겁니다. 시행사인 LH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된 땅을 제시하거든요. 이 중에서 골라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 직원들은 신도시 부지 청사지를 갖고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네. 일반 토지주들과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렇게 3단계를 걸치면 일반인과 다른 최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판이 돈을 버는 선수로도 뛰는 꼴이네요. 이런 투기에 대해서 처벌은 가능합니까?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광명시흥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나왔던 곳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미공개 정보냐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죠. 반면 내부 정보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게 보통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LH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7, 80년대 추진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토지 협상 그리고 보상 모든 절차를 차라리 외국처럼 공개하는 게 낫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의 일탈이었는지 이런 비리가 만연했는지 지켜봐야겠군요. 안건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땅 이야기인데 가덕도로 갑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작점을 돌이켜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공항 수혜를 오 전 시장 일가가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설 이 가덕도와 인근 부지에 일가가 땅을 보유했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니까 오 전 시장이 신공항 필요성을 주장한 바로 1년 뒤에 조카가 땅을 샀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인근 1,488제곱미터 규모 땅입니다. 이 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 오모 씨가 2005년 매입한 겁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 가덕도를 신공항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채택하고 정밀 조사를 결정합니다. 이때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조카가 땅을 사기 1년 전입니다. 2005년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배 이상 올랐죠. 아시는 분이 이제 찾아달래가지고 좀 그때 돌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손은 못 대겠다. 가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대교 입구입니다. 공장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오 전 시장 일가는 이곳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 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가덕도 진입로 인근 땅을 매입한 뒤 이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가 부산시장 당선 후 매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에 인근 땅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비밀을 제공한 사람이 그 혜택을 본다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투기를 안 좋게 보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걸로 이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카 오 씨 측은 특별히 입장 표명할 것이 없다며 개인 소유 땅과 공장 부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의혹이 터진 김에 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의 땅 주인들은 누군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가덕도 사유지 79%를 외지인들이 싹 쓸어간 상황.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 싫다며 공항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신공항 부지를 돌아봤습니다.
길을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공항 호재에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지만 이미 쓸만한 땅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싹쓸이했습니다. 가덕도 일대 전체 사유지의 79%는 외지인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5대 소유자 가운데는 일본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요가 몰리니 땅값은 금값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곳이 한 250, 300 그 정도 갔는데 지금은 한 1000 이상 호가하거든요. 가덕도 내 일부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곳곳에는 이미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사 같은 것도 안 되면 이렇게 뻘들 같은 게 오니까 경작 예술을 하고 해가지고 왕 때문에 더 물려지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반면 수십 년간 가덕도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반갑지 않습니다. 현재 가덕도에는 가덕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정든 고향과 생계를 졸지에 잃게 됐다는 겁니다.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의 집이라든지 땅만 가지고 있고 외지인들은 이걸 기회 삼아서 새로 집을 짓고 땅도 늘리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속이 디비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외지인들만 배를 불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부산에서 터진 이 두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투기를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인근 땅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덕가덕 힘을 몰아달라던 가덕도 공항 예정지는 알고 보니 오거돈 일가의 로또 투기 의혹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개발 차익은 민주당 시장이었던 분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 정치 세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비밀을 알고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오 전 시장 일가 부동산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가족 회사들이 속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앞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2기 신도시나 제대로 짓지 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옵니다. 막상 살아보니 교통지옥이라는 겁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광명시 흥지구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가득하지만 여의도 면적 4배 넘는 규모로 주택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역까지 25분, 강남까지 45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교통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10년째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2기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은 버스가 유일합니다. 출근길을 동행해봤습니다. 6시에 거의 일어나는 거죠. 버스 오는데 저랑 타야 돼요. 마을버스를 타고 6정거장을 간 뒤 광역버스로 갈아탑니다. 조금 늦었네. 지금 아직 8시 안 됐는데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요? 강남 인근에서 내리자마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이 있는 구의역까지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7시 10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이 9시 반이네요. 네,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화성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세버스를 동원했지만 관광버스 업체를 섭외해가지고서는 그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교통 수요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수소까지 가는 SRT의 한 달 14만 원짜리 정기 이용권을 노려보지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 7시면 열리거든요. 앱이 다운이 됩니다. 못 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분양때 걷어들인 교통분담금 9,200억 원은 그냥 쌓여만 있습니다. 이렇게 왕복 8차선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동탄 트램 부지입니다. 신도시를 한 바퀴 삥 돌게 설계돼 있지만 아직은 부지만 확보돼 있습니다. 동탄 A신도시는 섬이다. 사통팔달이라고 해서 분양을 해놨는데 다 막혀있는 섬이다. GTX-A라든가 트램이라든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위례 신도시도 10년째 전철이 없습니다. 교통대책의 핵심인 위례 신사선은 아직 첫 삽도 못 떴고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은 지난해에야 겨우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트램 위례선이 들어올 걸로 예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이 근처 아파트가 처음 분양된 건 지난 2011년이었는데 10년째 이렇게 잔디만 깔려 있습니다. 위례역 초역세권이라며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구가 14만 명이에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절실하고 형평성에 맞는 교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 맞춘 정부의 교통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갑니다.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되고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버림받지 않을까, 낙동강 우려가 되지 않을까. 정부의 교통대책을 신뢰하고 먼저 입주한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야 추가 지정된 신도시에도 믿고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학교에 오지 못한 9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심각한 영양결핍에 온몸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20대 부부가 119에 신고한 건 어제 오후 9시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심한 영양결핍 상태로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턱에도 찢어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살이 오빠를 분리조치하고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할 때는 지금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고 새벽에 아이가 변기 쳤었고 그리고 지금은 호흡이 없다. 이들 가족은 2년 전 이사를 왔는데 이웃들은 아이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몇 달 전인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쳐다보진 않잖아요. 숨진 아이와 오빠는 한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부부는 등교 첫날인 어제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학교 측이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이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방문을 이렇게 가겠다고도 얘기를 했더니 애가 둘 다 아프다. 꼴종양, 오빠는 폐 질환. 아이의 친엄마는 이혼한 뒤 현재 남편과 재혼했고 이전에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죄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아이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실제로 골종양을 앓았는지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인이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은 적은 없다는 양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정인이 양부모의 3차 공판에는 양모 장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나왔습니다. 심리분석관은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장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장 씨의 답변 전후 호흡과 혈압, 땀 분비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거짓말을 할 때의 변화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를 검사관 4명이 독립적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심리분석관은 장 씨가 배를 밟은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바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짓말을 꾸밀 때 나타나는 행동 감소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검사 과정에서의 오판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는 재판이 끝나고 귀가하던 길에 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17일 열리는 네 번째 공판에는 정인이 시신을 확인한 법의합자가 진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밀린 세금이 39억 원이나 드는데 호화주택에서 운전기사까지 두고 사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1980년대 20개 넘는 계열사를 거느렸던 신동아그룹 총수 최순영 전 회장입니다. 그동안 가진 돈이 없다며 세금을 안 내고 버텼는데 서울시가 오늘 집을 수색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김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서랍장에서 나온 명품 가방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고가의 시계와 장신구는 물론 한국화가 그려진 병풍과 미술 작품들도 압류 딱지를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언성을 높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980년대 대한생명 등 20개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였지만 돈이 없다며 22년 동안 39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서울시가 8년 전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했지만 극히 일부를 회수했을 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수색을 통해 현금 2,700여만 원과 고가 미술품 등 귀중품 20점을 찾아 압류 조치했습니다. 한 점당 5천만에서 1억 원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 부인이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판 사실도 확인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강원도 폭설 피해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산간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는 폭설에 고립된 6가구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틀간 76.2cm의 폭설이 쏟아진 진부령 산간마을입니다. 하얀 눈밭 사이로 굴삭기가 들어가 쌓인 눈을 연신 퍼올립니다. 폭설에 고립된 주민들이 마을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뚫는 겁니다. 트레타가 빠져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는데 지금 추워서 얼어 죽을 지금 지경입니다. 지금. 오늘 중장비 7대를 동원한 대대적인 제설 작업으로 이 마을 전체 142가구 중에서 6가구가 마지막으로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89살 노모를 모시는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 걱정에 이틀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혈압이 높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밤에도 항상 트랙터 바깥에 이렇게 대기해놓고. 마을로 통하는 길은 모두 뚫렸지만 제설이 끝난 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보유한 트랙터들은 여전히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겨우 길을 뚫었지만 차량 통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제설도 쉽지 않습니다. 습설의 경우 일반 눈의 2배에서 3배 더 무겁기 때문에 시설물은 붕괴되기 쉽고 제설 작업도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선 1톤급 어선이 묵직한 눈더미를 버티지 못하고 침몰했고 고성과 강릉에서도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채널A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점은 4월이나 5월 정도로 조율 중입니다. 보도에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접종 모습을 감출 이유가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접종하라는 의미로 공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관련 사안은 보안 대상이지만 접종 독려 차원에서 해외 정상들처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백신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빨리 많이 맞으시는 게 중요하다. 백신 1호 접종을 자처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개 접종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독감 백신이 논란이 됐을 때 세종시 보건소를 찾아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질병관리청이 만 65세 이상 접종을 허가한 이후인 4, 5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시차를 두고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억 명이 넘어섰죠. 최근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거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 중국보다 확진자가 많다는 통계에 믿어도 되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확인해봤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누적 확진자가 많다는 뉴스의 출처는 국제 통계 사이트인데요. 오늘 기준 나라별 누적 확진자 미국이 가장 많았고 84위는 약 9만 명인 한국, 중국은 그 다음인 85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일 브리핑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공개하는데요. 오늘자 브리핑 문서를 볼까요? 중국 전체 신규 감염이 10건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무증상 사례도 16건이 보고됐다고 별도로 분류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확진자 20명이 나왔던 날에도 무증상 사례가 161건이 있다고 역시 따로 적혀있죠.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분류하는데요. 중국은 양성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공식 확진자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별 집계 기준 때문에 생긴 차이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기준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 약 10만 명으로 한국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누적 확진자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주장, 양국의 집계 방식 차이를 우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뿐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애칭으로 많이 불렀죠. 바보 노무현. 네. 근데 독점권 논란은 뭘까요?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SNS에 바보 나경원의 손을 잡아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이 바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비하의 뜻이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 계산하지 않고 우직하게 행동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바보 이 단어를 써왔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을 따라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바보 나경원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가 찹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저렇게 브랜드처럼 되어 있어서 이 민주당에서는 바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7년 전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6번 그렇게 당선하면서 정말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그 길을 좀 걸어오고 계신 거죠. 한명숙 전 총리도 2017년 수감 중 바보들이 문 대통령을 지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자, 뭐 민주당은 이 바보 브랜드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건데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안 쓸 것 같진 않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과 경쟁 중인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바보 독점권이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왜 거기서 나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진짜 뜻밖의 장소에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시장은 오늘 윤석열 총장이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꽃다발을 들고 대구지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총장님, 내가 지금 환영합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잘 다녀가시고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다니는 권 시장은 저기에 왜 갔답니까? 네, 윤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를 했고 권영진 시장은 2014년 7월 대구시장에 당선됐는데요. 윤 총장 측은 별다른 인연은 없다면서 권 시장께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권 시장은 SNS에 윤 총장과 만나는 사진을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올렸는데요. 권 시장 측은 대구시장 자격으로 검찰총장을 영접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그런데 본인 SNS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글까지 썼던데 네. 뭐 관례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권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의 노력이 내 뜻과도 맞다고 했는데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를 한 행동일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적당히 해로 정해봤습니다. 네, 검찰총장 내려온다고 바쁜 시장이 영접하는 게 관례라면 이참에 그 관례도 고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생수나 음료수 페트병 잘 떼지지 않는 라벨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라벨 자체를 없앤 페트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퍼내도 퍼내도 쌓아도 쌓아도 줄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페트병 라벨도 대부분 그대로 버려집니다. 접착제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 재활용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음료업계들은 페트병이 제대로 재활용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손쉬운 분리수거를 위해 아예 이렇게 라벨이 없는 페트병부터 물에 손쉽게 녹는 라벨, 그리고 손쉽게 떼어낼 수 있는 접착제를 이용한 라벨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예전에는 약간 브랜드명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졌는데 분리수거할 때 일일이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싸고 잘 썩지 않으면 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면은 훨씬 환경에 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1월 무라벨 생수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생수는 물론 커피와 탄산음료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무라벨 페트병 제품. 유통기한은 페트병 표면이나 뚜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에선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본배구를 위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벼랑 끝 대결이 치열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충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인삼공사의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세트스코어 1대 0으로 도로공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구계를 뒤흔든 학폭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봄배구 티켓을 위한 코트 위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전적은 3승 2패로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도로공사가 강세입니다. KC의 활약과 더불어 정대영이 디우프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가 하면 문정원은 스파이크 서브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위 도로공사는 오늘 승리가 절실합니다.
오늘 이긴다면 본 빼고 마지노선인 3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5위 인삼공사도 산술적으로는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기라도 한다면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어 인삼공사에게도 승리는 절실합니다. 도로공사 저희랑 하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되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준비한 대로 그렇게 잘 대처해보겠습니다. 어느 팀이 맞붙든 쉽게 끝난 경기가 드물었던 올 시즌 추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주 한라산 천백고지와 지리산 노고단에는 이렇게 상고대가 피어났습니다. 이 상고대는 기온이 낮고 습한 날 잘 만들어져서 쉽게 보기 어려운 광경인데요. 경칩을 이틀 앞두고 꽃샘추위가 만들어낸 얼음꽃이 한편의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내일은 곳곳에 또 비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일부 중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최고 60mm,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기 시작해서요.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경칩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서 4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부부,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땅 보상비로 벌었다는데요. 노력하지 않고 생긴 돈이라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반면 LH 직원들은 이 보상비 노리고 땅 사고 나무까지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한 번 사는 인생의 품격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